예, 이제 158쪽에 법률행위 부관.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조건 나오죠. 160쪽입니다. 160쪽. 그러니까 조건과 기한에서는 보통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출제 비중이 많이 높진 않은데 근데 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용어가 좀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조건이라고 하냐면, 조건이란 법률 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말합니다. 부관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가 되는 약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조건의 정의는 제가 조건 할 때마다 적어요. 11월 달에도 한번 적었고요. 1월 달에도 적고 3월 달에도 적고 5월 달에도 적어요. 그러니까 조건의 정의는 잘 이해를 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나오면 일단 제일 먼저 보실 점이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문제, 효력. 성립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조건이란 법률행위 성립의 여부를 이렇게 말하면 그냥 틀려요. 성립이 아니라 효력의 문제고, 그리고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있는데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소멸하는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해제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고, 해제 조건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 소멸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사실이어야 돼요. 장래. 그래서 현재나 과거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장래 사실이고, 그리고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동기에 지나지 않아요. 반드시 외부에 표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조건이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 합니다. 불확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념 구별하실 점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면 그건 조건이고요. 도래 여부가 확실하면 그것은 기한이 돼요. 그래서 확실하냐 불확실하냐에 따라서 조건이냐 기한이냐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그거는 기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학창 시절에 공부했을 때 뭐뭐 하면 if 조건절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확실하냐 불확실하냐만 보는 거예요. 뭐뭐 하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갑은 사망해야 안 해요? 반드시 해요. 그러면 그건 조건이 아니라 뭐야? 기한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노란 우비를 사주겠다. 조건의 기한이에요. 비는 와야 안 와요? 와요. 그러면 조건이 아니라 기한.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안 되는데 갈 길이 멀어요. 예.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사주겠다. 이건 조건. 내일은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요. 불확실하니까 조건인 거예요. 어떤 시험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올해 첫눈이 오면 스키장 비용을 내가 쏘겠다. 조건의 기한이에요. 기한인 거죠. 첫눈이 오긴 올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때 기한은 다시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이 나와요.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 그럼 확정 기한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인지 확실한데 언제인지까지 정해져 있으면 확정 기한이고요. 확실한데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부르니까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불확실하면 조건으로 가는 거고요. 확실하면 기한인데 이게 언제인지 정해져 있으면 확정 기한이고 언제인지는 모르면 불확정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갑이 사망하면 뭐예요? 갑은 사망하겠죠. 그럼 기한이에요. 언제 사망해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불확정 기한이겠죠. 비가 오면 뭐 한다? 뭐예요? 기한인데 확정이에요, 불확정이에요? 불확정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이 되면 터닝 맥카드를 사주겠다. 어린이날은 반드시 오고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 효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터닝 메카드 사줘야 돼. 그런 게 있어요. 터닝 메카드라고. 예. 애들한테 인기 엄청 좀. 저 작년에 신문에 났잖아요. 신문에 왜 났냐면 그 터닝 메카드라는 장난감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못 사요. 그래서 어디서 판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가서 줄 서야 돼. 예. 그때 막 전쟁 뭐 이런 얘기 있을 텐데 갔더니 제가 380번이 그러더라고요. 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봤더니 경제신문에 나왔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전쟁 대비 사재기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예. 애들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확정기한이라고요. 확정기한. 다른 시험에 한번 뭐가 나오냐면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정지조건부 행위다. 오해했어요.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건 정지조건부 행위다라고 하면 틀려요. 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렇죠? 생명체니까. 그러면 이건 조건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기한부고.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기한? 불확정 기한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제 좀 느낌이 왔죠? 예, 됐어요. 갑이 을한테 너 이번 시험에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부동산을 주겠다. 자, 시험에 합격하면이라는 건 일단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인가요, 그죠? 예. 물론 개인적으로는 기한이라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는 기한이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더니 다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이건 기한이 아니라 뭐예요? 조건이에요. 합격하면 사무실 줄게. 을이 응 고마워라고 했어요. 그러면 합격을 하게 되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조건을 달고 조건부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합격을 하게 되면 그때 증여계약이 성립돼요. 합격하면 증여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성립은 언제 했냐면 합격하면 줄게 응 고마워라고 했을 때 이미 성립은 된 거고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조건은 성립이란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건의 성취는 특별 성립 요건입니까? 특별 효력 요건입니까? 효력 요건. 성립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성립은 이미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합격하면 증여하겠다라고 했다면 이건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에요? 합격하면 증여 효력이 없어져요? 그때 생겨요? 생겨요. 그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의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증여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갑이 을하고 친한 친구인데요. 갑이 먼저 취업을 해서 친구에게 지금 생활비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근데 갑이 뭐라고 했냐면 야, 생활비를 내가 지금은 증여해 주는데 너 나중에 취업하면 그때부터는 안 줄 거야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취업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이건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취업을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 책 읽다 보면 가끔 나오고 이런 문구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한 방에 팍 이해가 안 되니까 좀 도식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가운데 정지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A를 정지 조건으로 비한다 또는 A를 해제 조건으로 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앞에 A는 일정한 사실이에요. 합격하면 취업하면 이런 거고 뒤에 나오는 게 다 법률 행위가 나오는데 그러면 A 정지 조건 B라고 돼 있으면 현재 B라는 법률 행위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없어요. 없는데 A라는 사실이 이루어지면 그때 생긴다라는 의미고요. A를 해제 조건으로 B한다라고 돼 있으면 현재 B라는 법률 행위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럼 소멸되려면 지금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해제 조건 B라고 돼 있으면 지금은 B가 효력이 있는데 A라는 사실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그때 없어지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리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판례 몇 개 볼게요. 약혼 예물을 줍니다. 갑남이 을녀에게 약혼 예물을 줬고요. 둘이 혼인을 했는데 좀 지나서 이 혼인이 파탄났어요. 깨졌습니다. 그러자 갑남이 을녀를 상대로 약혼 예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약혼 예물의 성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약혼 예물이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유사계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그럼 증여가 현재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가운데 해제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현재 효력이 있는데 언제 소멸돼요?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멸하는 거야. 그럼 우리 판례의 입장이 이렇다면 갑은 을에게 줬던 약혼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 없다. 그죠? 없다.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됐어야 돼요? 결혼하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말할 때 얘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그랬죠. 했는데 파탄 났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결혼을 했다면 이 해제 조건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미 결혼을 해버렸다면 혼인이 불성립한다는 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해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이루어질 수 없으면 증여는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예. 자, 지금 취업을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증여는 언제 소멸해요? 취업을 하면. 근데 해제 조건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예를 들어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준대요. 그러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어 성취될 수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증여는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어야 소멸하는데 성취될 수 없으면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결혼을 했다면 불성립이라는 말은 성취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증여는 소멸해야 하나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약혼 예물 왜 줘요? 약혼 예물. 결혼하려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약혼 예물을 줘서 결혼을 했어요. 목적 달성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약혼 예물을 줬는데 결혼을 못 했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치사한 건 생각하는 거 아니고 법적으로만 따질 때 결혼하려고 약혼 예물을 줬는데 결혼에 이르지 못했다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불성립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돌려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해 되셨어요? 안 되셨으면 다음 기회에 또 보세요. 예. 하나 또 봐요. 갑이 을하고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합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 또는 소유권 보류부 매매라고 하는데 할부거래 같은 거예요. 할부거래. 그러니까 이 을이 갑한테서 대형 TV를 하나 샀는데 12개월 할부로 샀어요. 한 달치는 줬고 얘가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 그래서 이제 한 달치 주고 받아왔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매도인이라는 거예요? 매수인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어요. 소유권을 유보하고 산 거예요.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보류하고 샀다. 그럼 을은 언제 소유자가 될까요?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자가 돼요. 그럼 이때 대금 완납이라는 건 을의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정지 조건일까요? 해제 조건일까요? 자, 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력이 생겨요? 소유권이 없어져요? 을이. 취득하죠. 그러면 정지 조건이 해제 조건이요? 정지 조건이었죠. 대금 완납을 무슨 조건으로 한다고요? 정지 조건으로 한다. 우리 시험에 해제 조건으로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한번 출제가 됐어요.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죠? 자, 이 판례는 중요한 건데 갑이 을하고 첩계약을 합니다. 첩계약을 하면서 대가로 아파트를 한 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어떤 약정을 했냐면 조건을 달기를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거예요. 그럼 일단 요 말이 딱 나오면 이게 한 방에 팍 이해가 되면 좋은데 처음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럼 일단 가운데 무슨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해제 조건. 그럼 현재 증여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있어요. 언제 소멸해요? 첩관계가 종료되면.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를 하나 줬는데 을이 만약에 나 더 이상 첩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첩관계를 종료시키면 줬던 아파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조건을 단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셨어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이건 반사회적 조건이에요. 불법 조건이 부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반사회적 조건이냐면 이건 을이 적법한 관계로 돌아가는 게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이 조건에 따르면 어려워지잖아요. 을은 첫 관계를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이거 유지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조건이 유효하다면 을은 뭐 때문에 끝낼 수가 없게 돼요? 아파트 때문이죠. 날씨 겁나 추웠는데 이거 주고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러면 이 조건은 을이 적법한 관계로 돌아가는 걸 어렵게 만드는 반사회적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반사회적 조건이 부착되면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 행위까지 전부 무효가 된다. 전부 무효다. 그러니까 이제 뭘 조심하시느냐면 그 불법 조건이 부착되면 조건만 무효가 된다.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다라고 하면 오해 X예요? 틀려요. 조건뿐 아니라 증여까지 법률 행위까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 조건이 부착된 이 증여는 조건은 무효이므로 단순한 증여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오해 X예요. 틀려요. 증여로서의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전부 무효. 그럼 전부 무효면 결국 갑은 을에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사회적이니까 불법 원인급에 따라 돌려받을 수 없다. 이게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의 개념입니다. 정지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는 거고 해제 조건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게 이루어지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60쪽을 먼저 볼게요. 의의가 있죠? 160쪽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 자 효력의 동그라미 해두세요.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합니다. 그래서 괄호 1번 마지막에 뭐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냐면 줄 그어두세요. 성립에 관한 것은 아니다.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효력의 문제다. 자 조건의 종류로 정지 조건과 그리고 밑에 해지 조건 있죠. 판례는 별표 하나만 하고 넘어가세요. 다음 과정에서 볼 거예요. 입증 책임은 좀 더 어려운 부분인데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의 조건과 비수의 조건이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개념만 보는 거예요. 다음 과정부터는 이런 걸 안 봐요.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은 우리 기초 과정이니까 보는 거고 숫자는 따를 숫자죠. 한자로 오면 따를 숫자. 그러면 당사자 의사에 따르는 조건을 수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따르냐에 따라서 순수 수의와 단순 수의로 나눕니다. 순수 수의 조건은 순수하게 전적으로 일방의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이 순수 수의 조건이에요. 내 기분이 좋아지면 집을 사주지. 내 마음이 내키면 돈 빌려주지. 완전 지 마음인 거예요. 그건 마지막에만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예요. 무효. 순수 수의 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것만 보시고 2번에 단순 수의 조건이에요. 이것도 일방의 의사에 따르긴 하는데 일정한 사실이 결합되는 걸 말해요. 내가 제주도에 갔다 오면 귤 상자 사주지. 내가 뭐 유럽에 가면 뭐 시계를 사주지. 이렇게 일정한 사실이 결합되는 걸 단순 수의라 하고요. 이건 무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건 뭐만 무효라고요? 순수 수의죠. 2번에 비수의 조건. 이건 당사자 의사에 따르지 않는 건데 우성과 혼성이 있어요. 우성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우연한 사실의 성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오면 이런 것들은 우성 조건이고 다음 페이지의 혼성 조건은 제3자의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것을 혼성 조건이라고 해요. 당신이 감녀와 결혼하면 자동차를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자동차를 받고 싶어서 감녀랑 결혼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요? 감녀가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그럼 당사자 이외에 감녀라는 제3자 의사가 필요한 조건을 무슨 조건이라고 하냐면 혼성 조건이라고 불러요. 순수 수의 조건 무효라는 점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조건인데 가장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을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162쪽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닌 거죠. 가장 조건. 첫 번째 법정 조건. 두 번째 불법 조건. 세 번째 기성 조건. 네 번째 불능 조건. 법정 조건은 조건을 어디에서 정해놓은 거냐면 법에서 정해놨다. 이건 우리가 공부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붙이는 거예요. 합격하면 뭐하면. 근데 이거는 당사자가 붙이는 게 아니라 이미 법에 규정돼 있죠. 진정한 조건이
아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이건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법이 정하는 거예요? 법이 이런 조건은 진정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불법 조건 151조.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파란 글씨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좀 전에 보신 건데 이러한 불법 조건이 부착된 법률 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 행위도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전부 무효, 전부 무효지 무슨 조건만 무효다 그러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151조 기성 조건이죠. 이때 기자는 이미 기자예요. 이미 기자. 이미 성취된 조건을 기성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조문을 보시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성취한 조건이 기성 조건. 이미 성취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요. 4번에 보세요. 4번에 불능 조건이에요. 자,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이 불능 조건이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고 불능 조건이 해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자, 뭔 말인지 모르지만 오른쪽에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표에 별표 3개 해두세요. 조건이 나오면 매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사실은 별거 아니고요. 뭐 이해할 필요도 없고 외우면 돼요. 예. 기성 조건이 해지 조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 기성 조건과 해제 조건이 결합이 되면 그건 무효가 되고요. 기성 조건과 정지 조건이 결합하면 이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해요. 유효. 불능 조건과 해지 조건이 결합하면 역시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하고 불능 조건과 정지 조건이 결합되면 무효가 됩니다. 자, 시험에서는 거의 조건이 나오면 거의 지문 딱 1개짜리로 매년 나와요. 이게 민법 이론상 중요해서 출제하는 거 아니고요. 수험생들이 혼동하니까 출제하는 거예요. 이게 민법 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필요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제가 웬만해서는 그냥 외워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요. 이거 외워야 돼요.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외워요. 기해무 불정. 기해무 불정. 근데 이것도 덮어놓고 외우라고 하면 또 잘 안 외워지니까 의미를 잠깐 봐요.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발생. 근데 그 조건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조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야, 너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 사무실 빌려줄게 라고 했어요. 그럼 따면 빌려준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정지 조건이죠. 근데 이 친구는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따면 빌려준다는 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가 되고요.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근데 그게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 무효라는 거예요. 자,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소멸해야 하네요. 이거잖아요.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증의한다. 그럼 해제 조건과 불능 조건이 결합된 거죠. 그러면 소멸해요? 소멸할 수 없어요. 소멸 그냥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근데 정지 조건이 결합되면 효력이 생기는데 불가능해요.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100만 원 줄게. 토끼 머리에 뿔 나면 뭐 해줄게.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럼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해무 불정무. 근데 기해무 불정무 시컨 외워놨더니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지 조건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정지 조건이 물론 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학창 시절에 했던 산수 공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성 조건은 성취된 거니까 플러스예요. 플러스. 불능 조건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해요. 자, 그리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뭐겠어요? 마이너스고요. 정지 조건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럼 곱하기 하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고요. 플러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유효고요. 자,
여기서 고비를 맞으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곱하면 뭐예요? 플러스예요, 그죠? 이거 왜 플러스냐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예, 그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겠어요?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프라마이너 하든 기해모 불정모 하든 체크해두세요. 이건 계속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구별되셨죠? 핵심 다지기 그다음에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인데 그 제목에만 줄 거두세요. 1번에 뭐가 있어요? 1번에 단독행위, 2번에 신분행위. 한 장 넘겨보시면 어음수표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인데 제일 기본이 단독행위예요. 그리고 이제 뭐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 세 번째는 뭐 어음수표 행위. 그러니까 단독 행위는요, 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했냐면 상대방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무권 대리에서 추인 볼 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조건 붙여 추인하고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냐면 상대방이 불안하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행위인데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 허용되냐면 첫 번째, 상대방에게 유리하기만 한 단독 행위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채무 면제, 유증.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야, 너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나한테 빌려간 돈 1억 원 안 갚아도 돼 라고 했어요. 그럼 채무 면제라는 단독 행위에 시험에 합격이라는 조건을 붙인 거죠. 그럼 상대방은 불리해요? 그래도 유리해요? 그래도 유리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조건을 붙인 추인은 무효인데 뭐가 있으면 유효라고 했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신분행위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요. 대표적으로 유언, 뭐 약혼도 있는데 유언만 보시면 돼요. 유언의 경우에는 재산상 성질에 강해요. 그래서 유언의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해 놨어요. 자, 그리고 어음행위, 수표행위, 어음수표행위인데 어음행위라는 것은요, 이건 민법상의 행위가 아니고요. 이건 상행이에요. 상법상 행위. 그러면 어음이라는 것에다가 어음을 발행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해버리면 발행되는 어음마다 다 다른 조건을 달게 되면 어음의 획일성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어음행위를 할 때는 조건 붙일 수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음에 뭘 할 때는 붙일 수 있다고 하냐면 어음에 보증할 때, 어음 보증의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안 되는 거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모습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면 기한도 붙이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기한은 따라다니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기한과도 친하지 않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조건은 붙이면 안 되는데 기한을 붙이는 게 가능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음행위예요. 어음행위는 기한, 지급 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 지급 시기가 있잖아요. 이때는 기한을 붙이는 게 가능하다. 자, 교재 보죠. 그래서 163쪽에 그 단독행위 예외 파란 글씨 채무면제 유증 이런 거 있고 다음 페이지에 어음수표행위 있는데 셋째 줄에 좀 줄거두세요. 셋째 줄 마지막에 다만 어음수표행위는 성질상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기한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니까 원래 조건을 못 붙이면 기한도 못 붙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어음행위는 기한을 붙이는 건 가능하다. 자, 150조 조건 성취와 불성취 유죄인데 자, 1항만 보시면 돼요. 1항에 보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그 조건은 성취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자, 파란 글씨에 별표 2개 두세요. 이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 옆에다가
방해 즉시하고 X 해두세요. 방해 즉시가 아니에요. 방해 즉시 X 해두세요. 방해 즉시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추산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근로자한테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회사에서 5년 동안 계속 근속하면 계속 일하면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준대요. 5년간 일하면 작은 아파트를 사준다. 그러면 이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장의 근로자예요. 당연히 사장이죠.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와 집이 생기네 이러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4년이 넘어가자 위기감을 느낀 사장이 부당 해고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사장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근로자는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은 성취된 거니까 집 사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언제 집 사달라고 할 수 있느냐? 해고되는 즉시일까요? 아니면 5년은 돼야 될까요? 5년은 원래 5년은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방해 즉시가 아니라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자 오른쪽에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인데 1번 확정 전의 효력 148조를 보세요.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괄호 1번에 소극적 보호라고 되어 있죠. 소극적 보호 침해 금지 이게 148조야.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대권 내지 희망권으로 보호 대상이에요.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이건 침해 금지고 이건 소극적인 보호입니다. 149조 별표 2개 두세요. 149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지 마. 이걸 넘어서서 이 조건부 권리 자체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팔 수 있어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 보호. 그래서 밑에 2번에 적극적 보호라고 되어 있죠. 조문만 이해하시면 돼요. 조문만.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후에 처분할 수 있다. OX.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후에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지문은 틀려요. 성취되기 전에 조건부 권리 자체를 처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지문들 조심하시고 다음 페이지 147조 1항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정지 조건이니까 효력이 생기는데요. 언제부터라고 되냐면 성취한 때로부터. 2항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역시 효력을 잃는데 성취한 때로부터. 그럼 1항과 2항은 원칙을 규정한 거예요. 원칙은 그때로부터 즉 소급효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3항을 보시면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러면 원칙은 소급효가 없는데요.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괄호 2번 줄거두세요.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별표 2개 두세요. 그러니까 조건 성취는 원래 소급효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특약으로 자기들끼리 부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하냐면 오른쪽 페이지에 기한 나와요. 167쪽에 오른쪽 152조 보세요. 152조.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시기는 효력이 발생하는 때요. 언제부터냐면 도래한 때부터. 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종기는 효력이 없어지는 건데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조건은 사망을 둬서 특약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옆 페이지에. 근데 기한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한은 절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파란 글씨 있죠? 별표 3개 두세요. 기한 도래 효과에는 소급효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절대적이며 비록 당사자가 그러한 특약을 하였더라도 무효이다.
구별되셨어요? 예, 꼭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조건은 소구표가 있어요, 없어요? 조건은 소구표가 없어요. 소구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특약으로 인정해 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지문을 물어보면 일단 원칙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조건은 언제나 소구표가 없다라고 하면 OX예요. 특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건은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맞는 지문인 거예요. 근데 특약으로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한은 절대로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건과 기한은 공통적으로 조건 기한은 둘 다 소구표가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없어요. 근데 차이점은 조건은 특약으로 인정해 주는 게 되는데 기한은 절대로 소구표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봐두시고 기한은 성질상 소구표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올해 5월 5일부터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건 문맥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기한이라는 건 소구표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기한 나와요. 기한의 종류 1번 시기와 종기. 시기는 효력이 생기는 때고요. 종기는 소멸하는 때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차를 했다면 1월 1일이 시기, 끝나는 12월 31일이 종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다 봤고요. 그 다음에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건 조건이랑 같은데 아까 하나 차이점이 있었어요. 조건은 안 되는데 기한을 붙여도 되는 거. 그게 뭐였어요? 어음수표 행위. 그래서 파란 글씨 있죠? 거기에만 줄거두세요. 어음수표 행위는 조건에는 친하지 않으나 기한, 즉 시기를 두는 것은 무방하다. 자, 1번 효력인데 똑같아요. 조건이랑. 기한도래 전의 효력 두 가지. 소극적 보호, 침해 금지랑 적극적 보호, 기한부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럼 지문에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후에야 처분할 수 있다. OX.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후에야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도래하지 않아도 현재 상태에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든 기한부 권리든 다 성취 도래 전에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효력은 아까 소구표 없다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다음 페이지. 조건 어려워요? 네. 다른 건 쉬웠어요? 어차피 어려워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돼요.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다 어려운 거예요. 자,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줬어요. 채권자. 1월 1일 날 빌려줬고 변제기가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갑이 오늘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주장을 하면 채무자는 변제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한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채권자를 위해 존재해요? 채무자를 위해 존재해요? 채무자. 자, 153조 1항을 보세요. 153조 1항은 뭐 줄거두시면 돼요.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고요. 그리고 추정한다. 추정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간주한다, 본다라고 하면 틀려요. 이건 법률행위 유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에 간주되는 제도는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추정할 뿐입니다. 본다라고 하면 틀려요. 추정할 뿐이다. 자, 이 항을 보면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포기해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면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근데 기한의 이익은 법률행위에 따라서 누가 누리느냐가 달라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채권자만 누리는 경우 갑이 을에게 무상임치 계약을 합니다. 무상임치. 이 임치인, 갑이 임치인, 을이 수치인이에요.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시험 범위는 아닌데 임치 계약은 뭐 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보관 계약이에요. 보관 계약. 그 보관시키는 채권자를 임치인이라고 부르고요. 보관해주는 채무자를 수치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가 1년 동안, 을이 1년 동안 공짜로 그냥 보관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한의 이익은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갑이 을한테
1년 동안 공짜로 맡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1년 동안 공짜로 맡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럼 1년이라는 기한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갑한테 있는 거죠. 얘는 한 푼도 받는 거 없잖아요. 그럼 기한이익은 채권자에게만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유상임치다, 창고업 같은 거예요. 갑은 1년간 맡길 수 있고 을은 매달 얼마씩 받기로 했다면 기한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무상이면 갑에게만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또 봐요.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줬는데 무이자로 1년간 빌려줬어요. 그러면 무이자 소비대차는 기한이익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채권자에게 있어요? 채무자에게만 있어요? 둘 다에게 있어요? 채무자한테. 얘는 받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자부 소비대차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채권자인데 매달 예를 들어 뭐 한 2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했다. 자, 이렇게 되면 기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둘 다에게 있죠. 얘는 매달 이자를 받는 이익이 있고요. 얘는 1년간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양자에게 모두 있다.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확인. 임대차를 해요. 임대차를 하면 기한이익은 임대인에게 있어요? 임차인에게 있어요? 양자에게 있어요? 양자에게. 임대인은 차임을 받는 이익이 있고요. 임차인은 일정 기간 사용하는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12월 31일까지 돈을 안 갚아도 되는데 을이 갑에게 7월 1일자로 야 친구야 돈 잘 썼어? 라고 변제를 합니다. 그럼 얘는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을 뭐 한 거냐면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할까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죠. 자기만 누리던 이익이니까. 근데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손해배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누가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대출 받아서 돈 갚을 때 변제기 약속한 것보다 빨리 갚으면 뭘 물어내라고요? 중도상환 수수료 물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은행의 기한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한이익을 침해하게 되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게 이제 기한이익 포기가 되고, 그럼 오른쪽에 보면 기한이익의 상실이 있어요. 채무자가 계약을 했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안 지키면 기한이익을 상실시켜버려요. 얘한테 그러한 이익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은행에서 예를 들어 돈을 빌리면 은행에 대출 계약서 쓰잖아요. 그럼 대출 계약서 쓸 때 보통 기한이익 상실 사유 있어요, 없어요? 보통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있나 없나 라고 생각하는 건 안 읽어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저도 안 읽어봐요. 친절하게 동그라미 쳐주잖아요. 여기다 사인하라고. 그럼 사인하고 말지 다 안 보잖아요. 근데 거기 보통 보면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건 약정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법이 규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 1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케 한 때. 제2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한 때. 이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익은 상실되어집니다. 그럼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효과로 둘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갑이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고 을이 자기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혔어요. 1월 1일 날 빌려줬고 변제기는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이 을은 12월 31일까지는 돈을 안 갚아도 돼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기한의 이익이에요. 근데 의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7월 1일 날 요 저당물을 멸실 훼손시켰어요. 그럼 얘가 지금 뭐라는 거냐면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케 되었다. 자, 이게 무슨 사유라고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 그럼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또 뭐 있었냐면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요거는 뭐 여러 차례 좀 읽어보세요. 첫 번째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두 번째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요게 이제 계속 보면 시험 막판 가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제일 기억이 안 나는 건 1, 2, 3번 중에서 보통 보면 2번이 제일 생각이 안 나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 시험은 2번을 한번 출제했어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은 상실됩니다. 그러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갑이 을한테 7월 1일 날 얘가 이러니까 야, 너 왜 그랬냐? 당장 돈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합니다. 그럼 즉시 변제를 7월 1일자로 청구하면 을이 야, 왜 이래? 변제기 6개월 더 남았잖아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즉시 변제해야 돼요. 즉시 변제해야 되고요. 변제 안 하면 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어요. 얘는 뭘 주장할 수 없게 됐으니까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예요. 그럼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는 주장할 수 있어요? 채권자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채권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자는 꼭 즉시 변제를 청구해야 돼요. 이자 받으면서 12월 31일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데 그건 채권자는 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그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 누구 잘못이니까? 채무자의 잘못이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핵심 다지기가 있는데 그건 별표 2개 하고요. 안 볼 거예요. 이거는 심화 과정 가서 볼 거예요. 심화 과정.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안 봐도 되고. 자, 문제 보고 마칠게요. 170쪽에 정지조건부행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이다. 자, 문제에 무슨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정지조건. 근데 1번에 정지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었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효력이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렇죠. 정지조건이면 플러스잖아요. 플러스고 이루어질 수 없다. 불성취면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무효이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해서 풀어야겠어. 이게 시험장에 가셔가지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해하는 자세로, 연구하는 자세로 문제를 풀잖아요. 이거 풀고 나면 시간 5분, 10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정확한 게 빨리 푸는 게 중요해요. 특히 1차 과목은 시간이 빠듯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나는 이게 꼼꼼하게 막 연구해가지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하면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고민하셔봐야 득점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지 조건이니까 플러스고요. 그리고 불성취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효다. 2번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멸시효는 왜 만들었다고 했냐면 권리 불행사자를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요. 권리가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럼 정지조건부 권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겠어요? 행사하는 시간이. 조건이 성취돼야 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합격하면 1억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조건부 권리죠. 그러면 이 조건부 권리의 1억 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금부터 생길까요? 합격한 다음부터 생길까요? 당연히 합격해요. 지금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1억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달라고 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고. 3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조건부 권리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4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성립한 때요? 성취한 때부터요? 성취한 때. 소구표가 없습니다. 정답 4번. 5번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아까 이게 소유권 유보매. 그 언제 매수인에게 넘어간다고 했어요?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은 4번만 틀린 지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물권법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